북한은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뭐 농담하고 이러면 뭐 웃고 난리가 나죠. 막 열광을 하죠. 광란의 그 현장이 됩니다. 근데 이번 사진 자세히 보십시오. 김정은과 북한군 수행 간부들만 연신 웃고 있고 병사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왜 병사들이 김정은의 우스개나 이런 게 맞장구를 치지 못했을까요? 이제 북한군 병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종이라고 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북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본래는 한 30년 정도 중앙일보와 뉴스핌 여러 매체에서 북한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북한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날 김정은이 아주 주목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있던 날이라서 좀 어수선했는데 김정은은 북한군 특수부대를 찾았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뭐 직접 총을 잡고 사격도 해보고 또 북한이 뭐 관역에 정중앙을 총이 뚫고 나간 이걸 김정은이 막 가르치는 이런 모습도 보였어요. 사격하는 장면 다음에 아마 연출된 거겠죠. 김정은이 백발백중의 명사수다. 뭐 위대한 장군 이런 컨셉이었을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 그날 찾아간 부대가 북한의 11군단,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부대고요. 정예부대, 특수부대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북한군 부대입니다. 김정은이 여기를 왜 찾아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 9월에 북한군 특수부대를 찾았던 김정은이 왜 찾아갔을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 북한군 병력 12,000명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보냈더라.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종전, 휴전 단계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지만 김정은은 추가 파병, 추가 병력 파견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4월 4일에 특수작전부대, 특수부대 방문해서 뭐 훈련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한 게 결국은 우크라이나전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군들이 위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또 무모하게 드론에 맞서다가 자폭 드론에 의해 가지고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1,000명이 죽고 4,000명이 죽었다는 거고 영국의 언론들은 5,000명까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에 김정은이 제일 관심을 보인 게 뭐냐 봤더니 위장이에요. 병사들이 막 수풀 속에 이렇게 있는데 정말 막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막 총을 가지고 저격용 총을 가지고 막 쓱 일어서고 이러니까 김정은이 놀래가지고 병사들한테 막 물어보고 이러는데 정말 뭐 다 위장을 해가지고 얼굴들 잘 안 보이죠. 북한군 병사들한테 아마도 야 이제 이거 위장하고 가면은 우크라이나 드론으로부터 좀 피할 수도 있고 이러기 위해서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군사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전부 다 쇼다. 위장복으로 입는다고 드론을 피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도 사실 우크라이나전 그 영상, 드론 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1인칭 시점 드론이니까 뭐 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정말 안타깝지만 죽기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습까지도 다 찍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자폭 드론들이 뭐 카메라로 이렇게 눈에 띄는 대로 찾아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대형 드론이 떠서 거기에는 열 감지 장비까지 다 있어서 사람이 이 숲에 숨어 있어도 야간에도 다 훤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드론 운용병들한테 얘기하면 거기를 찾아가서 자폭 드론들이 가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런 거지 뭐 슬쩍 이렇게 위장을 해서 숲속에 숨는다 이런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죠.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병사들의 표정입니다. 김정은이 나타나서 자기네 훈련을 직접 봐준다 이러면 북한은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영광이에요. 막 열광을 하죠. 광란의 그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뭐 농담하고 이러면 뭐 웃고 뭐 난리가 나죠. 근데 이번 영상 사진 자세히 보십시오. 김정은과 북한군 수행 간부들만 연신 웃고 있고 병사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왜 병사들이 김정은의 우스개나 이런 게 맞장구를 치지 못했을까요? 저는 작년 가을과 달리 이제 북한군 이 부대 병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조만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끌려갈 거라는 거. 그리고 드론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소문으로 들었던 북한의 이제 1000명의 전사자들 이런 것들도 소식이 알려졌을 거고, 또 일부 부상병들이 북한으로 가서 입소문이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 제가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건 5,000명, 4,000명의 전 사상자가 난 12,000명이 가가지고 4,000명이 죽었으면, 일개 여단이 전멸을 했으면, 부상을 당했고 전투력을 잃었으면 괴멸 상태입니다. 무모한 전쟁에 투입시켰기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총알바지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은 병사들을 만나러 간 김정은이, 저는 그렇게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들한테 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한다,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그 젊은 청년들 몇천 명의 죽음 또는 부상, 자기가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졌어야죠.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드론에 의해 가지고 팔다리가 날아가고 정말 평생 그 불구의 몸으로 살게 되는 그 청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김정은이가 생각했다면, 자기 딸은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면서 남의 자식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고얀 놈 이러고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너를 손봐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김일성이,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6.25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남침을 해서 우리 유엔군 또 우리 국군의 반격으로 거의 북한 땅을 다 잃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도와줬잖아요. 인해 전술로. 그래서 오늘날 이제 북한 정권이 명맥을 유지하는 거고, 북한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안보상의 위기든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이든 중국이 여러 가지 쌀과 또 석유와 이런 거를 지원해줘서 명맥을 유지하게 해줬어요. 북한이 넉넉하게 살게는 해주지 않습니다. 먹고 살 만큼만 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푸틴하고 짝짝꿍이 되더니 거기다가 무기 팔고 포탄 팔고 병사들까지 보내더니 어느 날은 무슨 신조약이라 그래가지고 푸틴과 혈맹조약을 맺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우리의 최고의 친구다. 그리고 북한의 최고 외교관계 우선이 러시아다. 이런 쪽으로 김정은과 그 밑에 있는 최선희 외무상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중국 지도부가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가 왜 저러지? 미쳤나?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근데 중국의 특징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파르르 끓지는 않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종전이 된다면 푸틴의 마음은 서서히 식어갈 겁니다. 일부러 북한을 건드리거나 자극하거나 악화시키진 않겠죠. 그렇지만 효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만큼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결국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사실 여러분, 북러밀착 이렇게 얘기하고 김정은이 푸틴과의 관계를 막 부각시키니까 또 무기 팔고 하니까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텐데, 북한의 대외 교역 중에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 80%는 기본으로 넘고요. 코로나 이때는 95%, 특히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한 어떤 밀무역, 밀교역, 그게 곡물이든 뭐든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유통되는 게 북한 경제에 어떻게 보면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이렇게 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지금 때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상황 이거 볼 생각은 안 하고 트럼프하고 가까운 푸틴 편에 딱 붙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또 푸틴이 주선을 하든 아니면 다이렉트로 하든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짝짝꿍 하면서 한반도 핵이 어쩌고 또 평양에다가 트럼프 월드 타워를 짓네, 연락사무소를 워싱턴 뉴욕에 만드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한 감정을 가질 겁니다. 중국은 북한을 자기들이 그동안 관리해오고 후견해온 이런 체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영향력에서 특히 어떤 경제 교역이나 시장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산다는 거는 아마 상상을 못할 겁니다. 이제 김정은이 베이징으로 호출 받아가지고 호되게 한번 군기를 잡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김정은에 대해서 뭐 정말 업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2022년 2월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했죠. 국제사회가 비난을 했어요. 특히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이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때 러시아 편을 들었던 건 벨라루스뿐이 없었습니다. 벨라루스 한 나라였어요. 근데 벨라루스가 뭐 원래 뭐 친소 국가지만 사실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그냥 심정적으로 응원하는, 뭐 푸틴 형님 뭐 잘하세요 하고 그냥 응원하는 그런 치어리더 역할밖에 못했는데, 김정은은 뜻밖에도 자신들이 갖고 있던 포탄 다 재고탄, 뭐 그게 좀 불량품이래 가지고 뭐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바람에 좀 러시아가 처음에 고생은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러시아가 주는 원자재를 가지고 북한 군수공업 라인을 풀 가동해가지고 러시아의 든든한 병참기지가 됐잖아요. 무기도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를 무려 220문이나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투병을 12,000명 플러스 알파를 보냈잖아요.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 힘이 됐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아주 자존심이 상했던 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군에 의해서 러시아의 영토인 쿠르스크가 점령당했어요.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러시아가 자기네 본토를 외부에 뺏긴 게 처음이었어요. 우크라이나 기습에 의해 뺏겼는데, 여기를 좀채 그 탈환을 못했는데 북한 군인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이제 북한도 가서 이제 적응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좀 새로운 전술로 이렇게 해가지고 쿠르스크 지역 탈환하는데 북한군이 최근에 이제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군인들 영상을 보면은 다 나이가 엄청 많아요. 젊은 군인들이 없어요. 막 40대, 50대 된 군인들이에요. 왜? 청년들을 이미 뭐 다 징집을 해가지고 많은 희생이 몇십만 명 양쪽이 다 죽거나 다쳤고, 심지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징집하려고 그러니까 60만 명이 해외로 도피했잖아요. 이 나이 들고 이런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인들 보면은 되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자기가 체력도 고갈되고 이래가지고 되게 총으로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극단적 선택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데 북한군은 이게 뭐 그냥 뭐 총알이 오든 뭐 미사일이 날라오든 드론이 오든 그냥 막 내달려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사실 좀 상당히 고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고마운 거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종전이 되면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결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2,000명 북한군이 용병으로 파견됐기 때문에 한 달에 1인당 한 2,000불씩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1인당 월급이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북한 돈 1달러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100불만 줘도 월 어마어마한 북한에서 돈입니다. 김정은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000명을 하면은 1년에 한 3,800억 정도를 자기가 챙길 수 있어요. 매일 하루에 10억씩 이상 들어오는데 이 어마어마한 장사를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제 푸틴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김정은이가 원하는 거, 뭐 핵 잠수함을 위한 어떤 기술들, 그 다음에 최신형 전투기, 그 다음에 정찰 위성, 이런 것들 지금 김정은이가 갖고 싶어 하거든요. 핵하고 미사일이 있는데 군사 정찰 위성까지 있으면 자기가 좀 한국의 그 움직임, 또 저기 멀리 남해 쪽 뭐 부산항에 미군 들락거리는 거, 이런 것들까지도 다 좀 보고 싶다는 이런 건데, 사실은 2023년 9월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푸틴이 정찰위성 기술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북한이 계속 실패하던 걸 9월에 줘가지고 11월에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작년 초에 김정은이가 거기에 이제 탄력을 받아서 내가 올해는 정찰위성 3개 쏘겠다 이랬는데 하나도 못 쐈습니다, 작년에. 망신을 당한 거죠. 왜? 푸틴이 안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푸틴 입장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을, 그러니까 ICBM 기술, 이게 ICBM을 북한이 쏘기는 지금 쏘는데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어마어마한 열과 압력을 견뎌내면서 다시 재진입해가지고 워싱턴이든 뭐 어디든 꽂힐 수 있는 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없었는데, 이 정찰위성 기술을 주게 되면 그게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고 비난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안 주기로 한 것 같아요.
그 대신 뭘 줬느냐?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를 하나 줬습니다. 지난 3월 25일, 26일 김정은이가 이거를 좀 둘러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류신 76이라는 러시아 대형 수송기에 도명 안테나라든가 이런 걸 달아서 하늘의 지휘소, 공중에 떠서도 다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 움직임을 정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 전투기나 지상의 어떤 전력들에게 지휘까지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기경보기를 이제 준 겁니다. 물론 러시아도 이 A-50이라 그리는 이 같은 기종의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를 28대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바쁘니까 이거를 줄 수는 없어요. 그것도 몇 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북한이 그 일류신 76 수송기를 3대 갖고 있었고, 그 시스템만을 거기다가 장착할 수 있게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한 일류신 76기를 장막을 세워놓고 개조 작업을 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야, 정찰 위성 그런 거, 야, 그건 나도 주면 욕먹어. 그러니까 이거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이거 시스템 줄 테니까, 야, 이거 가지고 뜨면은 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걸로 정찰 위성 대신에 이걸로 해봐.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이게 26, 27일날 이제 신나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기종은 조금 낡았고 우리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성능이, 우리도 이제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AWACS 있는데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저거 뭐 김정은이가 하늘에다가 공중에다가 오락실 차렸다, 전자오락실 차렸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푸틴은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 원하는 바에 100% 일치되지는 않지만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북러 간의 어떤 거래를 해왔던 거에 대한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당 기간 뭐 김정은과 푸틴의 관계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사진이랑 김정은이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우리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는 보면은 쫙 우리 여객기 737 여객기 같은 거거든요. 거기 쫙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세련된 이런 분위기인데, 북한은 정말 그 있어요. 오락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 옛날 세대 그 갤러그 전자오락 하듯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아마 극명하게 비교가 될 겁니다. 4월 3일 날 김정은이 평양의 뉴타운 형태의 화성지구라는 데를 방문했어요. 이게 김정은이 2021년부터 매년 평양에 만세대 살림집,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가 거의 완공이 돼가지고 뭐 그날 버스 터미널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갔는데, 그거 중에 하나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전자 오락실, 뭐 전자 게임 시설이라 그러는데 이게 한 300석 정도 된대요, 규모가.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부대 시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또 딸 김주혜까지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미래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야, 이런 시설까지 만들어 놨어 이러면서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의자나 테이블이 보통 고급이 아니에요. 우리 좀 프리미엄급 PC방? 거기 가면 있는 거? 의자도 좀 좋은 게임 의자 같고, 테이블도 이렇게 허접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괜찮은 거고, 뭐 조명이나 이런 것도 아주 최신식으로 잘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웃기다고 생각한 게, 이게 이제 완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작 컴퓨터가 하는 데도 없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컴퓨터 도입에 좀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고사양 이런 거를 한 300대 이상 마련해야 되니까, 이게 뭐 꼭 여기만의 현상은 아닌데, 평양 종합병원이라는 것도 지어가지고 이제 뭐 곧 완공한다 그러는데, 수술실이 뭐 10개 있고 어마어마하게 광고해가지고 김정은이가 거기 돌아보는 사진이 나왔는데 안에 의료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드웨어는 다 해놨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못 차린 거예요. 물론 뭐 PC 자체가 하드웨어지만 쉽게 말하면 건물은 지었는데 그 안에 뭔가 아기자기한 이런 거를 못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마음은 급한 거예요. 내가 이거 뭐 군사훈련 뭐 참관하고 이런 거 핵개발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인민들의 삶을 위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김정은이 방문한 것도 보세요. 밤에 방문했는데 일부러 거기 시계가 보이게 이렇게 사진 찍었잖아요. 밤 10시 넘은 시간. 그러면 주민들은 뭐죠? 자동적으로 우리 장군님이 우리 인민들의 삶을 위해서 밤늦은 시간 휴식도 갖지 못하고 저렇게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돌아봤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 부모들이 뭐 그걸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PC방까지 저렇게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게 언밸런스인 거예요.
그리고 평양에 지금 소수 2,500만 중에 평양에 한 300만이 산다 그러는데 그 300만 중에도 아주 극소수만이 그런 거를 누리고 있는 거죠. 탈북민들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낮에 PC방 가가지고 앉아있고 거기서 그럴 겨를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북한의 뭐 내밀한 부분을 볼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관영 선전 매체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그마저도 이런 허점이 곳곳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비 카드겠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어떤 변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북한이 중국말을 듣지 않고 중국의 이해관계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북러 밀착을 통해서 푸틴과 어떤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 지도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요긴한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김한솔입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뭐 그 내부에 군부 세력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다른 제3의 세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김정은이 15년 통치를 통해 가지고 다 자기 사람들로 이렇게 장악을 했고 2013년 12월 고모부인 장성택을 김정은이가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처형을 하죠. 그거 자체가 중국에다 뭐 석탄을 팔아먹었다, 헐값에 팔아먹었다, 또 중국과 내통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제거를 하는데 바로 이 친중파인 장성택의 후견을 받던 김정은의 이복형, 그러니까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죠. 한때는 김정은보다도 더 후계 순위에 앞서 있던 인물입니다. 당연히 장성택이 후견을 했으니까 중국의 지지를 받았고 김정남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과 똑같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어요. 김정은은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에 있었고 김정남은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지역만 달랐죠. 물론 두 사람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후계 권력을 놓고 다투는 사이였으니까. 근데 이 김정남이 사실은 중국, 특히 저도 이제 김정남 인터뷰를 하러 마카오에 가가지고 막 그 카지노를 뒤지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끝내 이제 포착은 되지 않고 그 당시에 제가 몸담고 있던 매체에서 이제 후배가 그 다음 차에 가서 인터뷰를 한 이런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지역에 오래 체류하면서 중국의 이해관계와 이렇게 좀 맞아떨어지는 행동을 했던 장성택의 후원을 받던 김정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정은이가 독사를 시켰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젊은 여성들한테 북한 공작원들이 속임수를 썼죠. 야, 저기 있는 저 아저씨 우리가 지금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을 찍는데 너가 가가지고 우리가 손에 묻혀준 이 액을 얼굴에 확 바르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우리가 그거 찍고 싶어 이랬는데 A 여성이 바른 액과 B 여성이 바른 액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VX라는 맹독성의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독극물이었기 때문에 독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정남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김한솔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김한솔은 당시에 천리마 민방이라는 반북 조직에 의해 보호를 받으면서 아마도 서방 쪽으로 망명을 해서 지금 숨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김한솔은 파리 정치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유학을 한 아주 엘리트예요. 그리고 95년생이니까 이제 올해 30이 됐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그냥 둘 수가 없죠. 김한솔 입장에서는 아마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제거하고 그 체제를 바꾸는 이런 거에 언젠가는 저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미 미국 또 중국 이런 쪽과 어떤 연대하는 해외 반체제 세력과 연대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김한솔을 인터뷰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정말 안 잡힙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급히 대피합니다 하고 마지막 방송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 종적이 안 잡히거든요.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망명했으면 이미 외신이나 해외 정보기관 이런 데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CIA가 미국의 모처에 보호를 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김한솔이가 이제 언제까지 보호만 받고 있겠습니까? 저는
김정은 체제의 어떤 변화, 또 종결, 종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김한솔이 언제든 나설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도 물론 개입을 하고 있겠지만 중국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될 경우엔 살해당한 김정남,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인들, 인맥이 있는 중국 지도부, 중국의 또 유력 인사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한솔하고 사실 다른 김주애나 김여정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김주애가 지금 저러고 다니는 애가 제대로 교육을 받았을까요? 김여정, 대남 비난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거 보면 거의 쌍욕에 가깝죠. 무슨 자기 페이스북이나 SNS 아니면 일기장에나 쓸 내용을 버젓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명의로 다 말하고 그걸 북한 간영 매체로 발표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의 어떤 국가체제를 표방하면서 최소한의 품격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오빠 김정은의 후광을 받고 있는 김여정이를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그렇게 개발세발 글을 썼어도 노동당의 간부들이나 누가 이거는 우리의 품위를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얘기 했는데 만약에 김여정이가 오빠 제가 자꾸 내가 뭐 하는데 자꾸 방해만 놓고 쟤는 좀 정신이 이상해, 내가 남조선 정부 괴뢰 정부를 막 비난했는데 쟤는 톤다운 시키라 그러네, 사상이 좀 의심스러워, 그냥 북한 말대로 서늘한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김여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정은도 마찬가지지만 스위스 유학할 때 제대로 공부 못했습니다. 할 리가 있나요? 할 턱이 있나요? 반면에 김한솔은 해외에 머물면서, 저도 뭐 그 학교를 잘 압니다만 UWC라고 고등학교 과정인 유나이티드 월드 컬리지라는 그 과정을 이수를 했어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인가 거기서 캠퍼스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자기 신분이 노출된 다음에는 또 파리 정치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했고, 아주 유창한 영어, 그리고 국제사회의 정세에 대해서 어린 나이인데도 아주 해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방에 머물면서 아마 많은 스터디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어떤 전국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 아마 중국의 후견이라든가 한미 당국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북한 체제, 김정은 또 김주애, 김여정, 이런 정말 좀 허접한 세력들이 지금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북한 체제를 그나마 조금이나마 다른 체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결국은 김한솔, 어쨌든 김씨 집안의 그 세습 체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정은이 이끄는 저 북한 체제가 너무 지금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인권적으로 폭압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변동시켜가는 어떤 브릿지 역할은 김한솔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김한솔 정도면 사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고, 자기가 또 서방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런 신념들, 이런 것들도 많이 굳혀온 것 같아요. 그게 과거에 김한솔이가 자기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올린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한솔도 만약에 또 아버지인, 김한솔의 아버지인 김정남도 북한의 권력 세습자가 됐으면, 똑같이 아마 김정일의 후계자가 됐으면 그 틀에서 김정은 못지않은 그런 3대 세습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독살 모습, 이런 상황들을 접한 김한솔은 이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만약에 북한의 어떤 대안 세력으로 등장해서 북한 체제를 일정 부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된다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북한 체제를 조금 더 민주적인 체제로,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만들어 가는데, 특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함으로써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끌어 갈 거고, 결국은 그게 남북이 어떤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또 교류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체제로 갈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조금은 저는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생기거나 어떤 권력의 부재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한미연합 전력이 북한으로 진주해서 거기에 일종의 이제 군정 형태죠. 총독 형태의 어떤 통치를 하는 이런 구도를 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군의 무장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 그 급변 사태에 따른 어떤 혼란을 수습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에 이제 주력을 해왔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거는 중국의 개입이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북한과의 어떤 혈맹 관계라든가 또 북중 우호 협력 이런 것들 차원에서 중국군이 예를 들어 북중 접경 지역 압록강변에 주둔한다든가 더러는 북한 지역으로 자신들이 밀고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죠. 작년 6월에 평양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이 회담을 하면서 신조약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협정인데 여기에 보면 한 국가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게 된다면 자동으로 또 군사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는 6월이었으니까 몇 달 뒤, 넉 달 뒤에 있었던 지난해 10월 북한 전투병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러시아 지원을 위한 어떤 조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불법이죠. 어떤 국가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가 군사 조약을 맺는 거는 한 국가가 부당하게 침략을 당했을 때지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하는 러시아를 돕는 거는 유엔 헌장에도 위배되는 유엔 헌장 51조에 정면 배치되는 반인도적 반국제적 행동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북한 체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변고가 생겼을 때 러시아 푸틴이 야 우리가 어려워서 특수작전 우크라이나 침공인데 그걸 할 때 북한이 12,000명 추가 파병을 포함하면 더 많은 전력이 1만 명 넘는 전력이 와가지고 몇천 명이 죽거나 다치는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도 우리를 도와줬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도 북한 상황이 저러니까 김정은이 원하든 안 원하든 러시아군을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데 해서 배로 태워서 원산이나 청진항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육로를 통해서 핫산이나 이쪽을 통해 가지고 북한 지역에 진주시킬 경우에 우리로서는 정말 복잡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나마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도찐 개찐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은 가만히 보시면 국제적인 룰을 어느 정도 지키려 그러고 자기네들이 지투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자신들의 어떤 교역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타격이 받는 거를 그래도 조금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푸틴은 정말 대책 없는 또라이 아닙니까? 이 푸틴이 만약에 어떤 북한의 급변 사태를 이유로 해가지고 한반도에 주둔할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도 소련 공산주의 군정 때문에 남북이 분단됐듯이 또 스탈린의 승인이나 후견 때문에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남침 전쟁을 김일성이가 시작했듯이 이런 민족적 비극을 우리가 다시 맞을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 정말 우려가 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 2,500만의 주민들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김정은과 일부 지배 세력 때문에 80년 동안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 정권 초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명운을 다할 정도의 이런 시한이 됐습니다. 한평생 그 체제에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일상을 매일매일 감시받으면서 또 여러분들은 북한 내부의 사정을 속속들이까지는 모르시겠지만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북한의 그런 고위층, 최고위층 망명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놈의 총알만 없으면 살 것 같다. 총알라는 게 뭐냐면요. 북한은 아직도 주 6일제입니다. 토요일도 일을 해요. 그런데 토요일은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공장, 기업소, 학교, 어디 관청, 군대 어디든 그 조직별로 모여가지고 한 주간의 생활을 반성해야 됩니다. 남의 잘못을 캐내가지고 그 사람이 책벌을 받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에요. 교실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먼지가 앉았는데 파리가 앉아서 뭐 파리똥이 좀 묻었는데 아무개 동무는 그걸 담당하는데 닦지를 않고 게을리했습니다. 그런 걸로 벌 주는 거죠. 건물이 아무리 낡고 뭐 엉망이 돼도 김일성, 김정일 혁명사적연구실, 혁명역사연구실 이런 데는 깔끔하게 해가지고 선전물로 채우고 북한 지역에 수없는 동상과 또 교실 같은 데 실내는 석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숭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입이 종교 국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안타깝게도 북한 내에는 제대로 된 비판적인 언론이나 시민사회나 노조나 종교단체나 종교 지도자나 아무도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일제강점기로 접어들고 그 이후에 해방이 됐지만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할 기회를 한 번도 아직도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직 정말 1%에 해당하는 김정은과 그 지배 세력만이 누릴 걸 누리고 나머지는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말에 노비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양반들이 자기네들 노비를 많이 만드는 게 권세고 자산이고 이러니까 일천양천 양반 아들하고 양반 남편하고 또 천민인 그 부인이 어떻게 결혼을 하거나 뭐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일천양천 한쪽만 천민이라도 그 애가 천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40%라는 숫자를 지금 북한에다가 많이 견주어 봅니다. 2,500만 중에 40%인 1,100만 명이 만성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거, 배고픔을 해결 못한다는 거 정말 믿기지가 않죠. 북한 주민들 월급이 북한 돈 3,000원입니다. 근데 쌀 1kg가 8,000원이에요. 1달러가 한 8,500원 됩니다. 암달러 시세로. 한 달 일해서 공장에서 일해서 1달러가 안 되는 돈을 받고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북한 돈으로 월급을 받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그냥 굶는 거죠.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냐? 특권층은 달러로 뇌물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권에 개입해서 뭐를 챙길 수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노동당이 특별히 아직도 배급망이 무너졌지만 챙겨주는 이런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체제가 지금 80년이 됐고요. 2045년 앞으로 20년 뒤면 분단 100년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저는 민족적 수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100년이 넘도록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말 못난 한민족이 된다. 여러분 우리를 반도 국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반도면 세 개의 면이 바다의 면에 있지만 한쪽은 육지랑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휴전선에 가로막힌 대한민국이라는 섬에 살고 있는 겁니다. 철도로 연결이 안 되죠. 육지로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2,500만, 3,000만 시장이 더해지고 앞으로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까지 철도망, 도로망이 이어지는 이런 대륙국가, 반도국가, 진짜 반도국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북한 체제의 체제 변화, 적어도 김정은 체제의 종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남북 간의 통일은 저는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유력합니다. 1순위고요. 바로 이제 김정은의 나이가 올해 40살, 1984년생이니까 41겠네요. 그런데 왜 이 젊은 지도자가 벌써부터 후계자 논의를 하고 있을까? 참 미스테리합니다. 그렇지만 2022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3년 전에 자신의 딸, 당시 9살이었거든요. 그 딸을 데리고 미사일 발사장에 나와서 처음 존재를 드러낸 다음에 처음에는 저도 사실 딸바보 아빠가 그냥 자기 딸 자랑하러 나왔나? 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북한 매체가 김주애를 소개하면서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자제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실 향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 사람을 이렇게 하나의 지도자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의미로 향도성, 별이죠.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이 향도라는 표현을 김주애한테까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해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아무래도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해 말에는 김주애 말고 다른 김정은의 아이들도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다른 가능성도 다소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김주애가 후계 1순위, 0순위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80년 정도 지금 지속을 해왔죠. 1945년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면서 소련 군정을 등에 업고 김정은의 할아버지죠. 김일성이 바로 이제 소련군 대위였기 때문에 북한 정권, 공산 정권을 북한 지역에 설립을 했고 3대 세습을 하면서 지금 80년을 통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또 국제정세 이런 변화의 흐름에 잘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 체제가 너무 피폐해졌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 국가 체제의 모든 에너지나 역량을 핵하고 미사일, 그러다 보니까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 주민의 40%, 2,500만 중에 1,100만 명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린다, 이런 평가가 몇 해째 지금 유엔 기구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북한 주민들도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우리가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이겨내야 된다, 뭐 이런 캠페인이 통했던 적이 있죠. 그렇지만 북한의 이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무엇보다도 3대 세습의 어떤 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죠.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한류입니다. 북한 청년, 청소년들이 한국의 드라마, 뭐 사랑의 불시착,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매료돼 있어요. 젊은 탈북 여성들 또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한국에 왔냐 이러면 다들 한국 드라마를 보고 결심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편, 두 편 볼 때는 저거 거짓말이겠지, 선전이겠지 이랬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저기 가서 한번 살다가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엘리트층의 한국 망명이 이어지고 있죠. 이분들은 북한에서 정말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던 분들인데, 운 좋게 가족들과 함께, 워낙 또 파워 있는 집안이니까 해외 대사관이나 무역대표부에 나왔다가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분들이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뭐 국제학교를 다니고 이랬던 젊은 아이들이 나 평양에 돌아가기 싫어요, 나는 한국에 갈래요, 이렇게 우리 대사관에 뛰어들고 이러면서 결국은 한국행을 결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김정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위기감을 느꼈는지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15년 최대 5년에서 15년형까지 징역을 살립니다. 그리고 몰래 영화나 드라마를 밀반입하거나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는, 또 복제해서 유포하는 사람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이미 북한 주민들 사이에 번진 이 한류를 김정은의 그런 엄포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김정은 체제가 과연 이 젊은 세대를 통제하고 넘어설 수 있을까? 저는 김정은이 아마 자기 딸인 후계자 후보군이기도 한 김주애를 보면서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느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주애 자체가 이미 한류 문화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김정은 스스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한국의 뭐 보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김정은의 연설이나 발언 곳곳에서도 저거는 기존의 북한 사람들이 쓰지 않던 말, 저거는 한국 문화를 열심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정은이 우리 레드벨벳이나 이런 가수들을 초청해서 평양 시민들을 앉혀놓고 공연을 했잖아요. 자기가 불러가지고 한류 스타들, 가수들 불러가지고 즐기고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한테는 이제 와서, 청소년들한테는 이제 와서 보지 말라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없죠. 북한 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명운을 당한 것 같습니다. 김주애가 김정은 아버지가 잘 후견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뭐 11살, 12살 됐을 텐데 적어도 한 20살 정도까지 케어를 하면서 갈 수 있다면 후계자 4대 세습이 가능하겠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버지인 김정일, 할아버지인 김일성도 내 대에서 사람들 눈이 있는데 부자 세습이라는 게 될까? 이렇게 연막을 쳤지만 결국엔 뭐죠?
믿을 건 핏줄 뿐이다. 왜? 사회주의 체제나 뭐 북한의 독재 체제도 마찬가지죠. 남한테 권력이 넘어가면 자기들의 어떤 신화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또 비리가 다 까발켜지고 이럴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권력을 세습해 먹는, 이게 말하자면 집안 대대로 물려받는 패밀리 비즈니스가 돼버린 거죠. 김정은도 자기 딸 주에 적어도 자기 자제들한테 권력을 넘겨주지 않으면 자기가 무사하지 못할까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김여정이 후계 1순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김여정이 지금 너무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유고 상황이 생길 경우에 김여정의 움직임, 여동생인 김여정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얼마 전에 노동당 총비서를 겸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노동당 강령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총비서 밑에 제1비서라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 북한 전문가들이 추정컨대는 저 자리에는 김정은이 어떤 유고가 생길 경우에 권력을 넘겨받는 넘버 2가 앉아 있을 거다. 김여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력하게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오빠 권력에 문제가 생겨서 김여정이 권력의 관리자로서 또는 권력을 넘겨받게 된다면, 글쎄요, 그거를 자기가 정말 어니스트하게 잘 관리해서 주애, 조카 주애, 너가 오빠의 후계자였지? 그래, 그럼 너한테 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넘겨줄까요? 저는 권력의 속성으로 볼 때 절대 그러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여정이 자기가 상당 기간 권력을 누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권력은 누구에게 갈 거냐? 김여정의 아이들에게 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31일 날 북한 조선중앙TV가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내보냈습니다. 바로 김여정이 자기의 아이들로 추정되는 한 8살짜리 남자애, 그리고 한 10살, 12살 정도 되는 여자의 손을 잡고 새해맞이 공연이 열리는 행사장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물론 그게 김여정이다, 그게 뭐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한마디도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 앞에 맥락으로 보면 북한의 총리나 뭐 노동당의 고위 간부들이 다 부부 동반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김여정의 모습이 슬쩍 끼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건 틀림없이 김여정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죠. 김여정이 왜 굳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난 모습을 조선중앙TV에 내보냈는지, 또 김정은이 그 영상, 그 모습을 보고 또 거기에 주목하는 한국 매체들의 어떤 보도를 보고 여정이 얘가 이상한데 왜 이런 짓을 하지? 이렇게 했을지, 아니면 속으로 뭔가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고 있을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김정은의 신상에 조만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김여정이 북한 권력 또 후계 권력까지 키를 쥐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면 어때? 나도 소위 말하는, 북한이 말하는 백두혈통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주목되는 건 김정은이 왜 어린 딸을 굳이 지금 내세우면서 후계 문제를 서두르고 있을까? 전문가 또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김정은한테 뭔가 말로 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 아니면 자기가 통치를 계속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린 딸을 지금 후계자로 내세워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권력자가 후계자를 미리 내세운다는 건 자기 권력에 어떤 누수가 올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이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안아가면서까지 김정은이 굳이 딸을 내세우고 있다?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딸인 김주애를 서둘러 어떤 후계자로 만들려는 이런 움직임도 사실 보이고 있어요. 그 지위를 이제 어린 나이에 이미 굳혀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백두혈통 가문, 자기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보기엔 좀 어처구니 없지만 거기에 어떤 공주, 거기에서 더 나가서 김정은과 함께 군 사열도 같이 받고 핵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참관을 하고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북한을 뭐 체제라고, 국가 체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국정 관여의 어떤 폭을 넓혀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이제 이거는 김정은이
뭔가 후계 굳히기에 들어간 이런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북한 주민들에게 특히 김여정을 이제 자꾸 부각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도 처음엔 저게 뭐야, 왜 여자애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린애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도 자꾸 뭐 존경하는 자제분 뭐 이렇게 하면은 점점 거기가 이제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 되면은 제가 앞으로 김정은 뒤에 또 후계자가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믿게 만들려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이었습니다. 김주애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이게 아는 사람 눈에만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은 김주애가 김정은의 손을 잡고 함께 나타나면 김정은 동지께서 어디를 시찰하셨습니다. 무슨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이러면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존경하는 자제분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보도문에 김주애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느냐? 열 몇 장의 관련 사진을 막 내보내는데 그 중에 한 장 사진에 김주애가 김정은 옆에 있는 모습이 나온 거죠. 후계자고 딸이고 그동안에 그렇게 부각시키던 사람을 왜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사진만 덜컥 내놨을까?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대남 전략가들이라든가 선전선동을 하는 전략가들은 정말 치밀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이라는 거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걸로 하지만 거기는 정말 목숨 걸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가신 그룹이죠. 그 집안에 김씨 집안에 수발을 드는 그런 입장에서 정권에 자기네 명운을 걸고 막 하는 거죠. 그러면 김주애가 지난 1월 초에 미사일 발사 시험 하는데 아빠랑 같이 참관한 뒤에 3개월가량 안 나왔거든요. 그럼 새롭게 등장할 때 와 나왔습니다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안 한 이유는 뭘까? 북한 주민들의 피로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김주애를 자주 등장시키고 띄우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북한도 주민들의 어떤 감시 조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나 여론들 이런 것도 들을 겁니다. 야, 저 어린애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좀 불평불만 볼멘 소리가 나오면 공개석상에 안 내보내는 거죠. 그랬다가 내보내면서도 또 슬쩍 사진으로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김주애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때쯤 슬쩍 내보내는데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 내보냄으로써 사람들이 역시 우리 김정은 원수님 옆에 있는 저 아이가 앞으로 뭔가 이끌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참고로 사실은 북한 매체에서 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김정은의 딸이 김주애라고 북한 매체가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름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딸이 김주애라는 애가 있었으니까 제가 주애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말 극단적으로 저희가 김주애 하지만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아이가 김주애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딸이거나 자제분이라 그랬으니까 다른 딸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 정보당국이 한미 정보당국이 김정은의 이름도 김정운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등장해서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이라고 처음에 쓸 때 우리가 잘못 알았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북한의 그 권력 세습, 특히 자기네들의 이 패밀리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가려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다시 짚어야 되는 부분, 이게 이제 북한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어려운 입장인데요. 북한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미지 메이킹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동안 사라졌다 나타날 때 보세요. 처음에 2022년 11월에 나왔을 때는 꽃신 같은 거 신고 털옷 입고 이래가지고 아버지 한 키 절반 정도 되는 아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한 3년 4년 지났는데 얼마 전 나온 사진을 이제 보시면은 거의 김정은하고 키가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11살 12살짜리 애가 맞아?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북한은 이 아이를 뭔가 성장 촉진제 맞히는 건 아닌지 정말 빨리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옛날에 김정은도 사실 김정일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을 때가 27살밖에 안 됐어요. 벌써 1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것처럼 김주애도 지금 뭔가 속성과외를 통해 가지고
후계자 지위를 빨리 굳히려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북한의 노동당의 그 멤버들이 전문 부서에서 이 김주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띄우고 이러는 거 보면 마치 그 우리 아이돌 그룹을 띄우기 위해서 정말 대형 연예 기획사가 정교하게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정은이 죽을 위기. 야, 나 이제 다 죽게 생겼다. 북한도 망하게 생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판도 이제 띄고 이런 상황이 되겠다 하면은 김정은이 과연 마지막에 핵 버튼을 누르고 남북한 다 죽자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지금 핵무기를 우리가 보면은 핵 공포스럽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안보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 핵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아버지 할아버지는 이게 뭐라고 이거 가지려고 그렇게 쫄쫄 굶으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고 국제적으로 비난 사게 하고 저 남한의 뭐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막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지? 김정은도 밤에 자기가 잠자면 애들 잠들고 이러면 뭐 하겠어요? 네이버에 자기 이름 쳐볼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영종 센터장은 나를 또 이렇게 뭐 나쁜 놈으로 만들었구나. 이자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할 겁니다. 90살 젊은 청년이에요. 41살. 우리로 말하면 MZ세대 끝에 걸쳐있는 이런데 엄청난 지금 자기 몸무게만큼의 하중을 받고 있겠죠. 저는 핵 버튼을 뭐 마지막에 누르고 죽는다 이랬으면 아니 히틀러도 그럼 마지막에 왜 권총으로 자살했겠어요? 세상 다 그냥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러죠.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 북한이 어떤 뭐 호전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거보다는 김정은 정권의 어떤 최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스스로 엄청난 공포를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10월에 우리가 국군의 날에 현무5라는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미사일 무게가 8톤이에요. 그리고 음속에 한 10배 정도로 내리꽂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폭탄이 아니더라도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8톤짜리가 음속의 10배로 아마 어디 공터에 떨어진다면 그 주변이 들썩들썩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대 지하 100m까지 파고들어서 강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벙커를 엉망으로 만든다. 놀랄 노자겠죠. 그래서 김정은, 김여정이 작년에 우리가 그걸 공개하니까 막 난리를 쳤는데 바로 그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라는 사람을 제거했어요. 벙커버스터로. 정말 저도 그 영상을 보니까 뭐 깊은 그냥 구덩이가 몇십 미터짜리 구덩이가 파져 있어. 김정은이 갱도에 남북 간의 어떤 극한 상황에서 정말 숨는다? 김정은의 위치는 우리가 한미정보당국이 100%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감청으로 뭐 보안 유지를 하겠지만 상당 부분을 우리가 듣고 있고요. 김정은이 갱도에 들어가서 숨을 수는 있지만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미가 충분한 그 억제력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미의 나라입니다. 미제국주의 뭐 여기를 물리쳐서 우리가 오늘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만 자주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북한 주민들한테는 다 그렇게 거짓 선전을 해온 거예요. 남조선은 미제 주구의 밑에서 제국주의의 발 밑에서 신음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뭐 일부 그 80년대 뭐 운동권, 소위 운동권 이 세력들이 북한의 그런 선전에 이렇게 잘못 매료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탈출은 지능순인데 아직도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거기에 사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북한은 그거를 자기네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은 미국을 너무너무 선망을 해요. 특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지금 지상 목표가 뭘까요? 미국하고 수교하는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네가. 뭘 인정받습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국가 체제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이 대북 제재라는 거 이거 제발 띄워줬으면 이렇게 하는데 김정은한테는 정말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거죠.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어요. 트럼프 형님이.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쪽하고 좀 대화를 하는 척 하면서 6월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당시 1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죠. 트럼프가 너무 잘해줬어. 얘기도 안 했는데 한미 군사연습 막 중단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어요. 이듬해 2월에 하노이에서 다시 만날 때 김정은은 아유 트럼프 내가 뭐 그 정도는 쭈렁쭈렁 나갔죠? 낡은 영변 핵시설 내놓으면 대북 제재 해제하고 뭐 해줄 줄 알고 트럼프 형 나 이거 내놓을게요 했더니 트럼프가 뭐가 그랬죠? 정훈이 동생 그거는 알고 있고 그거 말고 너 또 새로 짓는 거 있잖아. 그것도 내놔. 김정은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랬죠. 나 그냥 갈게. 어버버 하다가 트럼프 바짓가랭이도 못 잡았고 결국 뭐 그때 통역 제대로 못했네 이래가지고 애꿎은 그 통역만 뭐 숙청을 했네 뭐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어떤 굴욕을 줬습니까? 너 저기 거기서 야 너 전용기도 없냐? 열차 타고 왔대 여기까지 60몇 시간 걸린다며 내가 전용기로 너 평양에 내려다 줄까? 그런 조롱까지 당했어요. 절치불심하면서 그래도 트럼프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트럼프와 그래도 나는 인간적으로 가깝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트럼프와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뭐 만날 거라고 봐요. 지금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전, 중동전 뭐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바쁜 이런 와중인데 아마 김정은은 지금 다음에는 제 차례예요 하고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트럼프에 대해서는 미국을 그렇게 싫어한다면서 비난을 안 해요. 지금 철진한 바이든만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뭐 이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뭐 다시 재개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국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핵 보유국으로 그러면 북한을 인정해 줄 거냐? 저는 뭐 그거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1월 20일 날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 마치 핵보유국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 뒤에 또 빅 뉴클리어 네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막 지금 업돼 있죠. 근데 이거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 빅5라 그러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하에 정식 핵 보유국 5개국 안에 넣어주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없어요. 러시아, 중국도 아마 반대할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이어서 9번째 핵보유국, 뭐 잠정적 핵보유국 해줄까요?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미 국무부나 백악관에서는 계속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왜 저럴까요? 이 노련한 장사꾼, 어마어마한 부동산 거래로, 후려치기 거래로 저 부를 이룬 트럼프는 지금 김정은을 상대로 해서 뭔가 큰 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내막을 제대로 모른다면 김정은은 또 한 번 트럼프로부터 어마어마한 뒤통수를 맞을 겁니다.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업가 또 거래의 왕이라고 부르는 트럼프를 상대하는 그것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김정은이 이길 수 있을 확률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로 김정은의 이런 그 대미 접근에 대해서 별로 희망적으로 보지도 않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할 겁니다. 아마 트럼프가 과거와 달리 재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4년 단임으로 끝나고 지금 하고 있는 관세 전쟁의 성과가 좋지 않으면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아마 트럼프가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뼛속부터 친일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생의 뿌리가 거기에요. 김정은이 자기가 무슨 백두혈통이다 이래가지고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고 김정일, 아버지 김정일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실제로는 소련의 부야치크 병영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김일성이 빨치산 활동을 했다 그러지만 소련군 대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련군 대위로 일제강점기에 있던 그 병영에서 태어났는데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지금 백두혈통이라는 저게 정말 날강도 같은 짓이죠. 김정은은 지금도 자기가 백두혈통의 이제 3대 세습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저거냐? 아버지는 소련에서 태어난 건 그렇다 치고 엄마는 그럼 뭐냐? 엄마 고용희는 일본 오사카 출신이에요. 오사카에서 태어나가지고 조총련 간부의 딸로 자라다가 이 아버지, 외할아버지죠. 고경택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 고용이와 가족을 데리고 북송선을 탑니다.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그런 거짓 선전에 속아가지고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이 이 온 가족이 이제 그런 운명으로 가는 거죠. 근데 고용희가 가가지고 만수대 예술단이라는 현재 무용수를 했는데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의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용희는 김정일하고 28년간을 같이 삽니다. 물론 김정일이 여러 가지 여성 편력이 있고 뭐 이래서 우리가 뭐 알려져 있죠. 남봉꾼으로. 그렇지만 그 고용희와 김정일 사이에서 어쨌든 김정은이 태어났고, 고용희라는 사람은 어쨌든 자기 아이를, 자기 소생을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거 자체로만 보면. 근데 고용희의 신분이 북송 제1교포라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북송 제1교포를 째포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째포야, 저 째포야 이러면서 아주 멸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와가지고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일본에 있을 때 살만 생각하면서 맨날 찔찔 울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천대받고 이러니까 아주 그 하층민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우리 김정은 원수님의 엄마가 북송 제1교포 째포 출신이래,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야? 백두혈통 백두산의 전기를 타고난 줄 알았더니 일본 후지산 줄기를 타고났네? 후지산 줄기래. 근데 더더군다나 이 외할아버지의 고경택은 제주 사람이에요. 제주에 있다가 일제강점기 때 이제 제주 분들이 그때 일본으로 많이 가셨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일본 군수 공장인 일본 히로타 군복 공장의 간부로 일을 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백두산에서 일본군에 맞서서 빨치산 활동, 독립활동을 했다 그러는데, 독립투쟁을 했다고 그렇게 날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의 외할아버지는 그 독립군 빨치산을 토벌하러 나간 일본군의 군복을 만드는 공장의 간부였다, 친일파였다. 이거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자기 엄마 고용희가 사실은 김정은이가 한 20살 되던 200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암 수술을 받다가 죽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제 엄마에 대한 추모 이런 것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 한 번도 서지 못한, 퍼스트 레이디로 서지 못한 엄마를 위해서 기록 영화를 만들어서 간부들한테만 돌립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반응이 안 좋았죠. 고용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해가지고 지금 봉인해 놓은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가계 우상화라든가 가계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면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낭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거죠.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일본 제국주의, 뭐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인민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김정은의 일본에 대한 생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렉서스 차를 타잖아요. 일제 렉서스 차를. 일본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런 반감이 있었다면 렉서스 그렇게 타게 될까요? 오히려 타지 말라고, 일본 차 타지 말라고 막 불호령을 내리겠죠? 근데 자기가 렉서스 막 최고급 SUV 몰고 나오고, 그 다음에 딸 주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군 간부들하고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 보면 항상 김주애 앞에는 일제 아지모토 깨소금이 놓여 있어요. 누군가 갖다가 항상 놓는 거겠죠? 비서나 누가. 만약에 김정은이가 진짜 뼈에 사무치는 반일이었으면 그건 뭐야, 치우라. 그리고 일본하고 뭔가 이런 북일 관계를 열어보려고 계속 끊임없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생모인 고용희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잠재적으로 고용희가 뭐 처음에 북한에 갔을 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북한에. 그러니까 다른 자기들의 뭐 김정일 그 서기실에서 물건 해외 구매하는 이런 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무슨 학용품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주방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무의식적으로 아마 김정은에게, 어린 김정은에게 얘기를 했을 수가 있어요. 야, 우리 공화국에서 생산되는 연필은 자꾸 부러지고 뭐 이러는데 일제 연필 너무 좋지 않니? 이게 김정은한테 일본에 대한 어떤 호감으로 자리 잡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일본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게
사실 향후 북일 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에게 후계 수업을 시키면서 딱 하나 아주 좋은 레슨을 준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너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렇다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를 추진해라.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한국은 이미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이렇게 하면서 식민지, 일제 강점기에 대한 보상을 뭐 한 5억 달러 정도, 1960년대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이죠. 받고 종교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지 북한하고 일본의 문제는 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이거를 한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에 이르는 그 청구권 자금이 이제 거래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든든한 보험이 금고에 지금 돈이 도쿄의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김정은은 머지않아 뭐 그것이 이제 북미 관계의 개선 이후에 올지 아니면 병행이 될지 북일 관계 개선을 추진할 거고요. 일본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 한국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점이나 타이밍에 또 하고 있어요. 시도를 그동안에 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최고 지도자들, 총리들 뭐 이런 집권당에서는 납치 일본인 문제 해결이 정말 자기네들은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북한 김정은 정권과 뭐 별로 내키지 않지만 끊임없이 어떤 식으로든지 접촉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으로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 양에 있어서 너무나 열세죠. 우리가 전투기가 한 400대 정도 있는데 북한은 800대나 됩니다. 전차 우리가 한 2000대 되는데 북한은 4000대가 돼요. 근데 질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또 좀 게임이 안 되는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전투기가 6.25 전쟁 때 쓰던 미그 15까지 지금 가지고 그걸로 뭐 한 800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뭐 팬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노후화되고 이래가지고 또 안타깝게도 이제 그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종사분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기체불량으로 이런 사고가 있어서 도태를 시키면서 최신 전투기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했죠. 우리는 거의 완전한 스텔스 기능이 되는 5세대 전투기 F-35를 40대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했고 20대를 더 추가로 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최신 전투기라는 게 미그 29예요. 이거는 뭐 스텔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4세대 1980, 90년대 나온 이제 기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공중에서 떠가지고 공중전을 한다 이러면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뭐 몇 킬로밖에 미그기들이 다 보이고 우리 전투기나 또 우리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가 한 번에 몇 개의 목표물을 항공기를 대상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은 사실 보지도 못하고 맞아서 이렇게 격추가 되는 뭐 그런 항공 전력으로만 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게 있죠. 핵 전력. 그리고 미사일 전력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뭐 정말 빽빽한 이런 체계를 갖추고 북한이 이제 개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협이 됩니다. 초기에 북한이 아마 기습 선제 타격을 하게 된다면 인천공항이라든가 또 서울의 뭐 도심 또 계룡대 우리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이런 지역들이 상당한 타격을 초기에 입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미연합전력이 또 북한의 전방의 장사정포라든가 군 움직임이 좀 미심쩍으면 대포병 레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레이더가 다 연동이 돼 있어서 그런 북한의 지하 갱도 진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거기를 이제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거기에 대한 반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이 물론 후방에 또 게릴라 전력을 침투해서 뭐 원전이라든가 이런 핵심 시설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도 예견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북한은 뭐
어느 지역이 포격을 우리가 해가지고 많은 전사상자가 난다 그래도 아마 전쟁을 계속 강행하려 그러겠죠. 북한은 128만 명의 정규군 병력이 있고 우리는 50만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인력에서도 병력에서도 열세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에 폭탄이 떨어져서 다만 뭐 1명, 2명, 10명 요 정도의 부상이나 또 죽는 분이 생겨도 뭐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이런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입장은 북한의 지도부, 특히 김정은과 핵심 세력만 제거하면 북한 체제는 와해되거나 큰 혼란에 휩싸인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이 뭐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정밀 타격 무기, 특히 지하 벙커라든가 지하 지휘소에 김정은이 은닉했을 경우 그거를 이제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초정밀 또 벙커버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위력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아주 북한이 호전적인 또 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남북 간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이 핵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정말 뭐 한반도는 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겁니다. 핵이라는 게 1945년 8월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일본의 항복을 유도했던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례 아닙니까? 그 이후로 지금 80년이 되도록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거는 핵을 통해서 어떤 균형, 전쟁을 오히려 억제하는 이런 효과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어쨌든 위협적이고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는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이라는 게 저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지만 북한이 과연 전면전을 도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북한이 만약에 전면전을 감행을 한다면 그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업으로 내려온 패밀리 비즈니스인 이 북한 정권을 그냥 간판을 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날로 종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것도 2018년쯤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라크의 그 테러 조직 지도자를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이 그 은거지를 침입해가지고 급습해가지고 결국 이제 제거 작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직의 수장이 마지막에는 미군 특수부대에 쫓겨가지고 지하 갱도로 도망가면서 자기 부인과 아이 셋을 데리고 내다름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건 트럼프가 그거를 지하의 벙커에서 그거를 다 지켜본 거예요. 실시간 영상으로. 그리고 나서는 백악관 기자실에 올라와가지고 그게 사실 비밀 작전 내용인데 막 떠들어댑니다. 그 내용을. 누구 흉악했던 그 지도자가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지르면서 최후를 맞았다. 근데 저는 그때 왜 트럼프가 그거를 그렇게 생생하게 공개를 했을까? 저는 김정은을 겨냥했다고 봐요. 김정은 부인 이설주 그리고 세 아이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떠들어댐으로써 김정은한테 너도 내 말대로 따르지 않고 내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저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은이 사실은 뭐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우리 남쪽을 뭐 적대국이라 그리고 단번에 뭐 쓸어버려라, 평정시켜버려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지금 김정은도 사실은 상당한 위기감, 위협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